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셀 브롤스타즈 팀에서 게임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멋진 북유럽 남자분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오게 된 점 좀 사과드리면서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3D 캐릭터 아티스트로 업계에 처음 입문을 했었고요. 그 뒤로 창업도 했었는데 깔끔하게 말아먹고 군대로 도망갔다가 제대 후에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게임 업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게 돌아온 뒤로는 2D 아티스트, UI 아티스트, 애니메이터를 거쳐서 최근에는 VFX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잡스럽죠? 네, 저는 잡캐고요. 좀 고급지게 말하면 게임 아트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꿈은 최강 잡캐고요. 지금은 산타가 사는 나라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어보셨나요? 핀란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반은 어두컴컴하고 눈도 오지게 많이 와서 정말 집구석에서 게임만 만들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핀란드에는 좋은 개발자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극 근처에 있는 슈퍼셀에서 게임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셀에서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잡캐들을 주로 뽑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좀 참을성 없고 끈기 없는 애, 막 이것저것 줏대 없이 하는 애 이런 애 취급받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참 흥미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롤스타즈의 사례를 통해서 슈퍼셀의 게임 개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 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기업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브롤스타즈가 글로벌 런치까지 다다를 수 있게 만들어준 슈퍼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롤스타즈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실패 위기 앞에서도 떳떳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 게임 업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슈퍼셀에 오래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이 슈퍼셀의 게임이나 뭐 개발 철학은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이게 그런 MSG가 엄청 들어간 그런 마케팅용 이미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 경험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딱히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서 입사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클리셰하지만 제가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여기 이 숫자가 뭘까요? 행운의 숫자? 이 숫자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지난 4년 동안 다녔던 회사의 개수입니다. 거의 뭐 반년에 한 번씩 이직을 했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었죠.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내볼게요. 이 숫자는 뭘까요? 이 숫자는 제가 08년도에 이제 처음 업계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게임 회사들의 평균 근속 월수입니다. 네, 연수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더 끈기가 있어서 6개월보다는 좀 더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평균이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창업도 해보고 조직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은 다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거치면서 저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요인이 뭘까 궁금해졌어요.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만들고 홍보를 빡세게 해서 반짝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 대세를 잘 따르는 게임을 양산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막 저런 것들, 저런 막 마케팅 전략, IP 파워 이런 거 말고 정말 근본적인 게임의 재미를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이미지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런 조직 구조의 일원으로 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임이 저기 꼭대기에 있는 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재밌는 게임은 저런 리더의 성견지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개발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개발자가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싶지 않은 게임을 만들거나 뭘 만든지도 모른 채 그냥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일하는 상황에서 재밌는 게임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회사들은 저런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부터 규모가 큰 기업까지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됐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대안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불만만 쌓여가던 차에 슈퍼셀의 게임 개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팀으로부터 나온다는 바텀업 문화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게 제가 한국에 사는 회사를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그 회사는 한창 좀 수평하고 평등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로의 개선을 외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뜯어고치고 있던 차였어요. 뭐 직급도 폐지하고 뭐 영어 이름도 부르고 뭐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회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는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막 영어 이름도 부르고 한다던데 어떨까? 너무 막 자유로워서 내가 무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저 멀리서 벽 너머에서 그분 목소리가 웅얼웅얼 들리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벌떡 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와서 이렇게 회장님 손짓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전부 다 착석.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IT 회사가 맞나? 내가 뭐 공장에 다니고 있나? 그때 뭐 하던 일은 뭐 공장에서 하던 거랑 비슷비슷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네. 그 뒤로는 뭐 모두가 예상하시듯이 이제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신탁 같은 그런 훈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정적만 흘렀어요. 특히 그분 옆에 앉아 계시던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으신 분은 거의 뭐 눈 뜨고 주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럴 거면 그냥 녹화 방송을 메일로 쏘든가. 아니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트위치 막 이런 거. 거기서 그냥 라이브 방송하고 우리는 좋아요 날리고 이런 게 낫지. 네. 그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혁신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그 뒤로 일했던 북미에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았었는데요. 거칠에만 없었다 뿐이지 하이어라키는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슈퍼셀이라 한들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2명,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3명이래요. 그 두세 명이 뭐 캐릭터, 배경, UI, 이펙트, 애니메이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팀이 이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다. 그럼 이 촉이 오잖아요. 이 냄새가 난다. 이 익숙한 이 불지옥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슈퍼셀에 입사했을 때 완전 각오를 빡 하고 갔어요. 내가 이 헬조선 본토의 불맛을 보여줘야겠다. 제가 이 불반도 출신으로서 과로 이런 거로 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쪽팔리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야근을 야근이 그 북유럽 애들이 참 자주 아파요. 애들이 너무 여려. 그래서 우리 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차 쓰고 싶다. 마음이 아파서. 핀란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냥 나 오늘 좀 별로네. 못 가겠어.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그 재택근무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뭐 본인이나 뭐 배우자가 아파서 못 온다. 그거 뭐 당연히 이해하죠. 아기가 아픈 것도 당연히. 강아지가 아픈 것도 이해해야죠. 우리 강아지,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택배를 받아야 돼서 못 온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뭐 이런 뭐 저질스러운 거 아니고요. 워크 프롬 홈의 약자입니다. 그냥 이 세 글자만 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죠. 이게 자유구나. 프리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트래킹하지 않습니다. 휴가도 트래킹하지 않고요. 병가를 썼을 때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모든 건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 회사에 뭐 단체로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면 왜 누구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누구는 이코노미석을 탈까? 왜 누구는 1인실에 묵고 누구는 단실에 묵을까? 그러니까 누구 몸은 옥체고 내 몸은 몸뚱아리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회사에서 수평 평등을 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셀에서는 설령 CEO를 할지라도 회사 행사에 참여할 때 직원들과 같은 클래스의 좌석을 이용하고 같은 수준의 숙소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는 임원진을 위한 상석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매출에 대한 성과급 발표를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직원이 여기 CEO인 일가에게 찾아가서 성과급 분배 방식에 대한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무런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일반 직원이니까 찾아간 거예요. 가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 우리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가는 또 듣고 그거 일리가 있네. 그래서 이제 CFO 불러서 회의하고 바로 다음 주 주간 회의 때 새로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발표합니다. 전 이게 사실 슈퍼셀에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과급 지급 방식 같은 것까지 한 직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게 화염병, 죽창 이런 게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린 평등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내 목소리가 정말로 반영이 되는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동등한 구성원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치는 거기고 내 위치는 여기야. 넌 아랫사람이고 난 윗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회의할 때만 평등하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퍼셀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하면은 초기에 되게 힘든데요. 정말 아무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획서도 없고요. 디렉션도 없고 심지어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든 걸 개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질문하고 의논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일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셀의 이 문화의 이 세 번째 특징인 독립성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기존에 해야 할 일이 확실하고 기획서가 명확하던 다른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해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독립성이야말로 슈퍼셀의 셀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나 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야만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관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슈퍼셀이 하이라키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소규모 조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슈퍼셀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인 자유, 평등,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슈퍼셀 문화가 브롤스타즈의 개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롤스타즈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슈퍼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과정은 매우 자유로운데요. 최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한두 명이 기획안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을 CEO인 일가에게 피치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일가가 OK 사인을 내면은 그 뒤로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개발 중간 과정을 체크하는 경우도 없고요. 중간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고 그냥 모든 걸 그 팀을 믿고 전적으로 맡겨요. 그리고 게임의 핵심 플레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사내 플레이어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에는 다른 개발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예를 들어서 법무, 마케팅, 재무, 인재채용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30개국 이상의 국적,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베타 서비스라고 베타 서비스 동안 긍정적인 지표를 달성하면 글로벌 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율성 덕분에 슈퍼셀에서는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브로스타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슈퍼셀의 게임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전적으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과 클래시 로얄 이후에 성공에 대한 내부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매출뿐만 아니라 사행성, 평등, 선정성, 아니면 또 그러니까 유저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우리 게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도덕적인 잣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게임들이 공개되지도 못한 채 킬 당했습니다. 스매시랜드도 이때 킬 당한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스매시랜드와 브롤스타즈가 보여주는 정반대의 행보가 슈퍼셀의 독립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롤스타즈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프트 런치 이후에도 많은 코어 시스템을 흔드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피드백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지표 또한 악화일로를 걸었죠. 그래서 특히 소프트 런치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는 거의 뭐 프로젝트가 언제 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매시랜드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 그래프의 이 청록색 선이 스매시랜드 최종 업데이트 이후에 리텐션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유저의 일간 배틀 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선이 최종 업데이트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표 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던 차였죠. 그러던 어느 날 클래시 로얄이 소프트 런치를 할 때쯤에서 스매시랜드의 전체 팀원들이 사우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핀란드에서는 진짜 저렇게 중요한 회의를 사우나에서 맥주 마시면서 해요. 그래서 이때 회의의 주제는 스매시랜드를 킬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이 당시에 스매시랜드를 킬해야 한다는 팀 외부의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이 회의에 CEO가 동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었죠. 긴 회의 끝에 스매시랜드 팀원들은 곧 출시될 클래시 로얄의 전력을 보태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접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CEO를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하게 되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도 전적으로 팀에게 달려있으며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미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접기로 한 스매시랜드와는 반대로 그런 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브롤스타즈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독립성 때문이었죠. 근데 브롤스타즈는 사실 이런 안 좋은 지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슈퍼셀 같이 소규모 팀을 지향하는 조직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성향의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있을 때도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했었는데요. 그때는 프로젝트 전체 인원이 8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이 됐고, 제가 속해 있던 VFX 팀만 해도 한 5명이 됐는데 슈퍼셀에서는 제가 유일한 VFX 아티스트예요. 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팀의 전 게임 리드이자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인 용 프란자스가 모든 이펙트를 다 넣어뒀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브롤스타즈 이펙트가 이렇게 구렸었구나. 이게 그냥 못생기게만 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못생기고 무거운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테스트하는데 막 크고 못생기고 무거운 게 계속 막 나오고 터지고 하는데 막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이건 뒷담화가 아니고 이건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소규모 인원이 애자일하게 일당백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브롤스타즈 같은 컨텐츠 헤비 게임은 상성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외주 회사들과 협업을 했어야 했고, 이 협업을 위한 파이프라인 또한 새롭게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브롤스타즈는 슈퍼셀이 그 전에 출시했던 게임들과 완전히 다른 장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디자인뿐만 아니라 게임 아트 또한 실시간 3D 렌더링으로 회사에서 노하우가 전무하다시피 했었죠. 게다가 모두가 슈퍼셀 스타일이라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던 스타일과 굉장히 동떨어진 아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슈퍼셀 게임들이 디즈니, 픽사 같은 회사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브롤스타즈는 카툰 네트워크, 메가맨 같은 작품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오래 있었던 직원들은 브롤스타즈 처음 봤을 때 완전 막 경기를 했었어요. 이건 슈퍼셀 게임이 아니다 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이런 새로운 스타일에서 비전을 받고 브롤스타즈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그렇게 바뀌었길래 유저들이 싫어했는지 이 브롤스타즈의 험난했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롤스타즈의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GDC에서 저희의 게임 디자이너인 안띠 수말라가 발표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에 클래시 로얄이 소프트 런치를 하고 난 후에 저희 팀은 이제 시장이
실시간 대전 게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타 같은 모바 게임 장르의 팬인 개발자들이 모여서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6월에 캐나다 iOS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뒤로 총 1년 6개월 동안 소프트 런치를 하게 됩니다. 브롤스타즈가 처음 사내 테스트 버전을 만들었을 때는 SF 스타일의 게임이었어요. 프로젝트 명도 레이저였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는 영상과 같이 우주에서 총싸움하는 컨셉의 게임이었어요. 그 처음에 고안했던 조작 방식은 유저가 이동 포인트를 이제 터치로 지정하고 사정거리 안에 적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뭐 이 방식도 썩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좀 이렇게 게임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느리기도 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싶어서 좀 더 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트 또한 우주라는 컨셉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유저한테 좀 구체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진지한 스타일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살짝 귀엽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식에 대한 고민도 계속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두 번째 영상은 유저가 이동 포인트를 터치로 정하고 공격은 스와이프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작 방식은 너무 정신없지도 않고 배우기 쉬운 나름 괜찮은 절충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저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요. 네, 화면을 포트레이트 모드로 기획한 거는 이게 저희의 메인 플랫폼인 스마트폰을 잡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화면도 엄청 많이 가리고 유저 테스트 결과 뭐 분당 막 1, 200번은 터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조작을 조이스틱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트 방향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컨셉 아티스트인 폴이 팀에 조인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 타겟 연령층을 더 확대하고 대전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에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상적인 SF 스타일을 벗어난 다른 컨셉도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컨셉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회사의 한 올드비 아티스트가 팀에 조인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되게 달라졌죠? 네, 그분은 이렇게 약간 쿨한 웨스턴 망가 스타일로 갈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팀은 폴의 스타일이 좀 더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렇게 현재와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소프트 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저희가 소프트 런치할 때 발표했던 영상입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저기 있는 이펙트들이 그 용 프란자스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때는 그 탭으로 조작하는 방식과 조이스틱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작 방식에 대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정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사내 테스트에서도 유저 선호도 테스트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깊게 분석했고 그 결과 탭 조작 방식에서 조이스틱 조작 방식으로 이 옵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뒤로는 탭 조작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멈추고 조이스틱 조작 방식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팀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어요. 화면이 가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 에이밍을 할 때 화면이 굉장히 많이 가려졌고 이 상태에서는 정밀한 조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듀얼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현재 방식에 다다르게 됐죠. 하지만 포트레이트 스크린에서는 이 엄지 두 개로 조작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인 걸 알지만 랜드스케이프 스크린으로 화면을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코어 게임 플레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미 9개월 동안 플레이한 유저들을 완전히 새롭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완전 빡이 쳤죠. 그 기간 동안 이 조작 방식만 바꾼 게 아니었거든요. 성장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첫 번째 성장 방식이고 이제 오른쪽이 두 번째인데요. 유저 간 성장도에 따라서 너무 큰 스탯차가 날 경우에 성장도가 낮은 유저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성장치를 25% 정도로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크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맥시멈으로 업그레이드하면 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첫 번째 보시는 이 왼쪽 표는 그 엘릭서를 모아서 스탯을 올리는 RPG 같은 형식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재화가 엘릭서 하나였어서 루트박스를 열어도 계속 엘릭서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또 슈퍼셀이 확률을 조작해서 브롤로는 안 주고 엘릭서만 준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그게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라는데 동일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배지를 모아서 스탯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성장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지, 핀, 크레스트 같은 아이템이 루트박스에 추가돼서 보상이 훨씬 다양해졌었고 리텐션이 올라가는 결과를 거뒀지만 딱 봐도 좀 복잡하죠. 새로운 유저에게 이 시스템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고 구성도 조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랜드스케이프로 돌려서 UI를 갈아엎어야 되는 김에 성장 방식도 개선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장 방식을 크래시 로얄과 비슷하게 바꿨어요. 캐릭터의 포커스를 둔 좀 더 심플한 형식으로 바꾸고 최대 성장치를 40%로 올려서 그 업그레이드 간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각 브롤로 고유의 파워포인트가 루트박스에 추가돼서 보상의 다양성도 확보했고요. UI 아트도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죠. 하지만 지표에 확실한 개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을 거치는 동안 유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그 브롤스타즈 소프트 런치 이후에 1년간의 약 1년간의 그 DAU 그래프인데요. 저희 개발팀은 이 핵심 코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그 어떤 시도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브롤스타즈는 클래시 로얄이 거뒀던 성적에 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들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몇몇은 이미 다음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죠. 개발팀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개선을 해보기로 하고 3가지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출시입니다. 브롤스타즈는 소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iOS에서만 출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유저와는 멀티플레이가 불가능했고 이는 굉장히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출시를 결정했죠. 이 이미지는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티저 이미지인데요. 여기 이제 외로운 선인장 한 마리가 서 있죠. 여기 그림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그간의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기 보시는 새로운 시장에 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시장들은 이미 수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뭘 해도 다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좀 이제 냅두라고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아시아 마켓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마켓에 새로 출시를 해서 유저풀도 확보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업데이트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런치 기간 동안 신규 컨텐츠를 거의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요.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 없이 그냥 계속 더럽기만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유저한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는 이 글로벌 런치 이전에 최대한 유저풀이 적을 때 최대한 그 핵심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시스템이 안정이 됐으니 저렇게 너무 밑에 있네요. 저런 컨텐츠들을 업데이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업데이트 이후에 각종 지표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욕의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먹던 그런 개발팀도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고 결국 지난 8월에 글로벌 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하루 만에 500만 명이 등록을 하고 한 달 뒤인 출시일까지는 총 1,400만 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60%가 실제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 평등, 독립 이런 문화 때문에 적극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브롤스타즈 팀은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위기 앞에서도 겁없이 계속 맞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실패해도 떳떳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망들은 개인, 팀, 보상 이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실패라고 한다면 뭐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마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맞지 않는 사람이니 빨리 내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슈퍼셀은 아직 채 300명이 안 돼요. 최고의 팀이 최고의 게임을 만들고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팀을 만든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한 명 한 명 공들여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 채용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저희는 HR팀이 따로 없어서 이 채용 프로세스를 그 개발팀이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지원자뿐만 아니라 개발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채용 그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직원에게는 최고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만약 팀의 방향성이나 뭐 다른 구성원과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맞는 팀을 찾을 때까지 계속 팀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많은 개발 프로젝트 중에 적어도 한 군데는 맞는 곳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망인 프로젝트 단위 안전망도 유저들의 그런 그 개발자들의 그런 도전을 독려합니다. 슈퍼셀에서 그 실패를 축하하는 샴페인 파티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막 샴페인을 터트리고 술을 들이부어도 이 실패가 결코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게 회사에서 마시는 마지막 술이라면 이건 뭐 그냥 먹이는 거죠. 네. 하지만 슈퍼셀에서의 실패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다면 이는 조직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가 킬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팀은 이제 뭐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예방할 수 있겠죠. 만약 실패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고 징계를 내렸다면 이런 문화는 생길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를 미화하고 남 탓으로 돌리거나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괜찮은 척하면서 뭐 조직의 암세포 같은 그런 고인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과 분배 방식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잘 나오는 팀이 모든 보상을 독차지한다면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뭐 기존에 매출이 잘 나오는 기성 게임을 베껴서 내거나 이미 잘 나가는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특히 그 게임 업계에서 찬밥 대우받기 1수인 속칭 그 비개발 부서 분들은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받는 거 똑같으면 그냥 뭐 굳이 사서 고생하느니 뭐 시키는 일만 한 게 낫죠. 근데 제가 이 슈퍼셀에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돈을 잘 버는 프로젝트든 못 버는 프로젝트든 비개발 부서든 똑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 전체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다 같이 합심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돈 잘 버는 남의 팀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돈 못 버는 우리 팀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팀 사람들을 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협동과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갖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더 구성원들이 이 조직을 사랑하고 이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게임 업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그 북유럽 문화의 장점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 북미, 북유럽은 다들 다른 사회적, 역사적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좋고 편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속칭 그 실리콘밸리식 문화를 추정하는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참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동료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업무 문화에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친밀한 감정들을 갑작스레 단절시켰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팀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져서 책상 몇 블럭만 넘어가도 이름도 모르고 서로 쌩 까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 요청을 하기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좀 일반화한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서양에서는 초면인 직장 동료를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고 막 웃고 관심 없는 것도 잘 물어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깊게 친해지는 느낌이 없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막 첫 만나면 막 눈도 피하고 막 어색해하고 막 정색하고 막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게 친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나면 더 서로를 이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 한국의 업무 정서를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저희 정서를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고 서양의 것을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를 여겨서 그대로 추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 평등, 독립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건 이제 걔네들의 뭐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쌓아올린 걔네들의 가치인 거잖아요. 이거를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우리 정서에 맞는 현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자유는 눈치 보지 않고 살지만 다른 사람 인생도 간섭하지 않고, 뭐 평등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지만 예절을 지키고, 독립은 의존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이 조직의 구성원인 것을 잊지 말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희 팀에 이제 개발자가 한 명 있는데요. 핀란드인입니다. 당연히 매우 북유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탠드업 미팅이란 걸 하는데요. 그 팀스페이스에 있는 커다란 이 스크린 앞에 모여 서서 일주일 동안 뭘 했고 다음 일주일 동안 뭘 할 거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피드백도 주고받는 그런 회의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여기 스크린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의 시간이 돼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책상에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요. 얘기할 때도 저렇게 하고요. 되게 편해 보이죠? 합리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핀란드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CEO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랑 이렇게 동년배인 그냥 보잘것없는 거 아니고 그 평범한 직원입니다. 네. 평범한 직원인데 네, 이게 만약에 판교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되게 혼란해지죠. 네. 이 블라인드 핫토픽감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게 이 정서적인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각자 이 뭐 처하신 뭐 상황이나 조직에 맞는 각자의 해석 방법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또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직원은 이제 관리해야 될 아랫사람으로 여길 게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대해주고 도구가 아닌 동료로 대해야 할 겁니다. 그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제가 해외 나가 보면은 한국 분들 되게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 도망 나가기 전에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 게임 업계도 되게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전 아직까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제 일하는 방식이나 뭐 업무 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닥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잘 접목시킨다면 이 지금의 이런 침체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뭐 이런 짧은 경험과 인사이트가 한국 게임 업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제 부족한 강연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드렸길 바라며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